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순방으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대비 무대입니다. 비록 다자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세계 안보 증진과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등이 주된 주제로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이 각각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와 안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담이 성사되면 향후 한일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회교를 복원한 출발점이 될 이번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 1번지에선 이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다른 이야기 전에 지금 한창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를 위한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텐데 TK 3선의 송원석, PK 4선의 이현승,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 간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민의힘 먼저 질문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원내대표 선거만큼 예측이 어려운 선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후보로 두고 있는지, 적임자로 두고 있는지는 감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떤 당의 봉합,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너무 급진적인 개혁이나 교체보다는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조금 더 로우키로 가면서 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계파의 어떤 서로의 대립구도를 조금 희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가장 좀 안정감 있는 원내대표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좀 과거에 우리가 친윤이라고 부르긴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친윤이라는 계파보다도 어떤 범주류에 가까운 그런 후보군에게 좀 표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이 범주류계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누가 좀 유리해 보이는지요? 일단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친한계로 분류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한계가 보통 한 20여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한, 요즘은 국민의힘이 친한과 친윤이 아니라 반한과 친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반한으로 제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현승 의원이 중립지대에 그나마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 이 송원석 의원이 한 40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반한이기 때문에 중립지대도 한 40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김성원 의원과 아니면 송원석 의원, 이현승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김성원 의원과 친한데 반한으로 붙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 또 보면 친한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친한이 확 바로 떨어지고 이현승 의원과 송원석 의원 오히려 중립과 반한이 겨룰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김성원 의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선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친한과 반한으로 놔뒀을 때는 친한 20명이고 반한이 한 80명 되니까 저는 당연히 송원석 의원이나 이현승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것 같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이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지금의 원내대표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내대표가 배를 만들면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돼서 그 배를 타고 개혁과 혁신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배를 만드는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결선까지는 가야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까지 대답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결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만에 하나의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가호호 방문 선거라 그래요, 보통. 심지어 배우자까지 만나서 설득할 정도로 치열한 선거입니다. 근데 이현승 의원의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마 개개인의 의원의 생각을 묻고 지지를 얻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아마 1차에서 범주류계의 지원을 받는 송원석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내에서는 하나의 또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친한계와 나머지 반한계가 좀 서로 1대1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 쇄신 과제가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새 후보들이 5대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은 다른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개혁안과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일종의 카드를 던진 것이죠. 배수진을 예. 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당 내부의 어떤 많은 구성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관심사로 지금 현재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김용태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던졌을 때 사실은 의총이라든지 당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좀 중대하게 다루지 않고 결국은 다음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그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밀어놨거든요. 오늘 이제 마침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인데 이러한 개혁안과 여론조사 실시 시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타이밍상 맞지 않았다라는 좀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원내대표가 정해진다면 그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도 됐을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운 목소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당원 조사 그렇다고 해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은 이 모든 것들의 결정 권한은 아마도 다음 원내대표에게 그 무게가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위원장이 어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듯한 모습인데 당에서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혁안과 거치. 상대적인 입장에서 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TPO,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왜 이 개혁안을 본인이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원내대표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과 잘 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출마하시는 분들이 개혁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약속을 하고 그 의견을 듣고 국민과 당원들이 후보자를 선택을 하면 그 선출된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개혁을 할 능력도 없는데 왜 이걸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차라리 당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사실 개혁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말한 5대 개혁안을 관철해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개혁안을 당연히 하자고 하면 당연히 좋은 얘기니까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지금은 본인의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당내에서 좋으신 분들이 전당대회에 많이 출마를 하시고 또 출마하신 분들이 당을 어떻게 좀 제대로 잘 개혁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본인이 지금 선출된 비대위원장도 아닌데 나서서 뭐 개혁안을 뭐 관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당내 구성원들한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차기 당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으로 가느냐 반한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친한이란 계파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지목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친한동훈 계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는 소극적으로라도 이렇게 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친한동훈계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저는 원내대표도 되고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친한동훈계가 당내 하나의 어떤 계파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의 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라 조금 비례대표 의원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친한동훈계가 원내대표도 이렇게 후보자를 내서 원내대표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친한동훈계가 이 원내대표와 그 당대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여느냐 아니면 약간의 비대위를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전대를 여느냐 이 두 가지가 다음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조금 어렵게 됐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송원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요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이미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기 전대를 한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 9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나 조금 더 당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문제라든지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국민의힘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한번 좀 끝장 토론 비슷하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한번 그리고 문제점을 파헤쳐서 개혁해보자. 이런 쪽에 힘을 둔 원내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조금 진통이 있으면서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개혁형, 외부로부터 인사를 수혈해서 좀 당 내부를 정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전당대회 시점을 아마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추경 등 민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뭐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19일 국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올리겠다 19일 얘기도 나온 걸 보면 일단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좀 힘을 싣겠다라는 게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기에 우리 경제에 지금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조금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만큼은 본인의 집권기에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역화폐, 소비 쿠폰 이걸로 일단 내수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내수 활성화를 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원유값도 사실 오를 수가 있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공습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중동의 어떤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비축하고 있는 이 비축류의 물량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값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속히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앞으로도 또 이 원유를 수입하는 것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눈앞에 어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벌써 부동산 값도 조금 들썩인다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또 특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특검으로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행보들이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국민들 간의 갈등을 불어일으킬 수가 있고 야당과의 불화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다수당이어서 우리 힘만으로도 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야당을 끝까지 협치하는 자세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겸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만하고 조용하고 깔끔하게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추경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듣고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좀 세밀하게 나눠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이 민생지원금, 쿠폰 경제의 어떤 문제점, 맹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소비가 돌지 않는 내수의 문제라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저성장, 저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개혁 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실은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은 그 재정의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의 혈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경제 부양 효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좀 집중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재원은 조금 더 기술 혁신이나 뭐 AI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교체라든지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곳에 쓰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는 뭐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냐, 왜 그 지원금 배제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다가 최근에야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죠. 차등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현실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야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그렇게 협치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라면이 2,000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물가, 고물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정위가 계란의 가격을 갖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어렵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 이거 사실은 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차원의 추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냐, 선별적으로 주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선별적으로 준다, 그리고 차등 지원한다 이거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행정을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에서 사업자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는 10그릇 팔다가 갑자기 뭐 5그릇밖에 못 판다. 그럼 이 매출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수요의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이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면도 있다는 점을 조금 아셔야 된다. 사실 국민의힘도 이런 기본적인 경제 논리나 행정 편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 화폐를 또 그러면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역 화폐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 쿠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소비 쿠폰이라는 것은 이 기초 지자체에서 10%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편성을 해놨다. 그러면은 뭐 중앙 정부에서 뭐 9억 원을 매칭을 해줘가지고 총 10억을 가지고 이 10억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뭐를 살 때 이걸 다 돈을 10억만큼을 다 뿌리고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민생 회복 지원금만 가지고는 이 내수 침체된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도 병행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도 이 민생 회복 지원금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경제 정책과 함께 병행을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좀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8월 2일로 전당대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어쨌든 지금 당대표가 없잖아요. 권한대행 상태인데 이번 당대표는 원래 2년짜리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고리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남은 기간, 자녀 임기 1년만 하는 당대표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내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또 이런 전당대회를 빨리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당대표 안 나가고 차차기 당대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나가서 2년짜리 온전한 당대표를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했던 당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의 상황이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대통령을 조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원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라는 결사표를 던졌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는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차차기 당대표는 다가오는 23대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어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차차기 당대표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당대표 정도 나올 정도의 이 정치 지도자라면 지방선거 공천 사실 그렇게 본인에게 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올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자녀 임기 1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도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이외에도 꼭 당대표가 당선되는 것도 좋지만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본인의 비전과 철학과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또 소개하는 것도 좋은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주들이 또 많이들 출마를 하셔가지고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제대로 조력하겠다라는 주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친명 2파전으로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도로 당권 레이스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잖아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인천시장에 대한 미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인천시장 출마를 하는데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도의에 맞지 않고 또 그러는 당대표 선거를 나왔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패배한다. 이것은 또 본인의 좀 체면을 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출마한다면 저는 그것은 명심을 받고 출마한 것이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지를 받아서 물론 그것이 공식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재명 박찬대 투톱 체제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정권 초반도 그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정청래 의원은 당내에서는 입지가 탄탄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또 호불호가 분명히 좀 상당히 강한 그런 정치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립지대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맞아야 당정의 조율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나올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좀 망설일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제 그 앞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조금 노리고 있는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본인들의 이름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김경수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나 박용진 전 의원도 거론합니다만 아마도 비명계에는 어떤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기회가 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최고와 다른 친명 중진급들 주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뭐 아직 당대표가 없지만 아무래도 당대표끼리의 호흡도 되게 중요한데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어떻게 보면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낫습니까? 아니면 박찬대 당대표가 낫습니까? 근데 뭐 어떤 분이 더 낫다를 떠나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수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법사위 운영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에 법사위를 동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신이 매우 강할 겁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나름대로 강성 원내대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 원내대표끼리는 원내대표끼리만의 어떤 협상과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쌓은 신뢰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래도 여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수냐 미드필드냐 축구로 따지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공격수들이 조금이라도 저 찬스를 만들어주고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패스 위주로 해주는 것이고 당 대표는 메시, 호나우도처럼 그야말로 본인이 드리블 해가지고 공격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 다 미드필더도 될 수 있고 그 공격수도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본인의 성향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를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케미는 저는 둘 다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당원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는 누가 더 인기가 있을 것인가는 조금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또 현역 의원들이 다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역위원장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 외에 또 다른 어떤 뭐 매기 효과? 다른 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갈지 모르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저는 또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볼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거물들의 어떤 전쟁이 좀 시작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에 의원 출신이 나오게 되면 잘 통과되는 게 그동안의 상례였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또 아빠 찬스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하루에 한 가지씩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는 야당이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검증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인사청문은 그 검증이라는 것들은요,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에서 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 많이 준비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야당이 할 역할이 뭐냐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비난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 요구를 성실하게 하니까 이게 뭐 딱히 뭐 공격할 게 없다고 해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막 공격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2018년도에 이 4월 5일에 9명한테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빌렸고요. 그다음에 강모 씨란 분한테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2천만 원씩 두 번 총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2018년 4월에 1억 4천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생깁니다. 근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당시 돈을 빌려놓고 그동안 이자를 안 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갚았다고 하니까 이제 총리 되려고 갚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데, 아니 그럼 당연히 총리가 되려고 하면 개인적인 채무 정리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소명을 하겠지만, 마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은 것처럼, 이자를 안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 찬스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어떤 표절과 관련된 법안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것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 그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거나, 혹은 이 아들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봤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TK 삼선의 송원석 의원이
결선 가지 않고 60표를 얻으면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이것이 아주 또 거친 계파 갈등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공감대를 좀 가진 것 같고요. 송원석 의원은 사실은 어떤 계파색이 아주 짙은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뭐 과거에 친윤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렇다 할 특혜나 수혜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본 것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입법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파고 들어야만 거기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데 아무래도 송원석 의원은 이제 경제통, 정책통의 어떤 실력파 의원으로도 통하고 상임위원회라든지 원내대표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좀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관료 출신의 송원석 의원을 좀 선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현승 의원의 출사표가 좀 늦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범주류계가 일찌감치 좀 송원석 의원에게 표심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파트너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일단 이분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민주당과 협력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기재부 관료 출신들은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색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국가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이게 벗어나는 생각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와 잘 코드를 맞춰서 저는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경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사진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얼굴이 상당히 환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얼굴은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희 민주당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친한계 그 대표로 보여줬던 김성원 의원이 과반수를 못 얻는 것도 당연하지만 바로 뭐 3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현재 친한계가 이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추세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미래가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 당과 상관이 없이 국민의힘이 다시 좀 태어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반한 친윤 저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도부를 유지하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는 되긴 합니다. 네, 앞서 김성원 의원이 상의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얻었고요. 이현승 의원은 16표를 얻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 민주당 입장을 들었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국민들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김민석 의원의 재산이 2억밖에 없다. 재산이 적으면 청렴한 것이냐. 재산이 적으면 떳떳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재산 말고도 사실은 정치인들 얼마든지 불법 정치 자금을 우회해서 차명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민석 후보자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 어려운 야인 시절을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기간에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채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요,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을 빌린다는 게 사실은 매우 낯선 것이죠. 특히 이때 김민석 의원은 매우 어려울 때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어떤 신용이 있길래 그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것이고요.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바로 이 불법 정치 자금을 공여한 3명 중에 1명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의 존재가 사실은 매우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 1명은 바로 김민석 의원과 직접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약간의 물주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의 기업의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본인의 기업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통상적인 채무인가? 아니 어떤 채무가 빌려놓고 몇 년간 갚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바로 난리가 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채무를 가장한 일종의 스폰서 아니냐라는 의혹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의원이 답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 저희가 두 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두 분과의 대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